자, 비문학 첫 번째 지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비문학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자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중심 내용을 찾고요. 그쵸? 중심 내용 찾기. 그 다음 뭐예요? 중심 내용 찾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각 선택지에 제시된 화제 요 화제가 있는 문단을 확인하여 문제 푸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뭐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랑 안 맞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중심 내용 찾기 방법 요거는 꼭 좀 적용을 해보세요.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따라서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어가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와 결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러한이나 이처럼도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찾아라. 질문 찾기, 다시 말하면 물음표를 찾기죠. 물음표를 찾으면 그 물음표에 대한 답변을 찾으며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찾기. 작은 따옴표. 이 작은 따옴표를 설명하는 문장이 중심 내용일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이 있었죠.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 그래서 누군가의 주장을 담고 있다. 뭐 글쓴이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요 문장은 사실은 중심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니까 좀 똑같아 보이네요. 중심 문장은 아니지만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A가 커지면 B가 작아진다. 이렇게 본문에 나왔는데 선택지에서는 A가 커지면 A가 커졌기 때문에 B가 커졌어. 뭐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러한이 있어요. 이러한, 그쵸? 자,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단 기술이라는 것, 이 기술은 어떤 것이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애네요. 그쵸? 요게 기술의 특징.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얘들은 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그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무엇을 긍정적으로 간주했을까? 정신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간주했겠죠. 그쵸? 자, 여기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나, 자,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가 나오면 얘는 서술부가 반대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서술부가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지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서술부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했다가 반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그래서 기술을 긍정적으로 간주했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부정적 관점. 근대 초기에 마키아벨리나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부가 반대란 얘기야. 응? 예컨대는 예시죠. 네, 가령,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거.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 정복이나 철학적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언을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다 예시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사실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세부 정보죠. 그러니까 예컨대나 이런 예시 부분은요 다 세부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된다. 그럴 때는 안 읽어도 됩니다. 네. 대신 뭘 찾아야 되냐? 자, 요걸 좀 기억하세요. 예시가 나오면 예시가 끝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시가 나오면 예시가 끝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랬죠. 요 뒷부분은 세부 정보라고. 근데 예시가 이런 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글에 따라서는 중간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는 예시 다음에 뭔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컨대가 딱 나왔죠. 그러면 쭉 보면서 예시가 여기까지. 오케이. 이 끝까지네. 끝까지네.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끝났다 예시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장도 중요한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얘는 뭐 예컨대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다음 하지만 자, 하지만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서술부의 반대니까 기술을 부정으로 봤다. 그러나 긍정으로 봤다. 그러나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부정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죠? 부정적 관점.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했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자,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그러면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랑 비슷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기술을 부정으로 보니까. 다음 보시면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주장이고요.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입니다.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은 중립적이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은 죄가 없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기술이 도구가 아닌 건 아니야. 도구는 도구인데 비중립적 도구라는 거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뭐 이 뒤에는 사실 이 앞에 있는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그 하이데거가 기술을 부정으로 보는 관점이 나왔다라는 것의 세부 정보입니다. 그 다음 가령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뭐의 예시예요? 이거의 예시죠. 하이데거의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지만 비중립적 존재다 라는 이 하이데거의 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 정보예요. 아시겠죠? 자, 뭐 읽어는 볼게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맨눈으로 보름달을 관찰하는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한다.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지금. 맨눈으로 관측할 때.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입니다. 자, 이때 달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대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자, 첫 번째 달은 시적인 존재. 두 번째는 위성으로서의 존재. 세 번째는 광물질의 보고로서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여기 이제 하이데거의 주장. 자, 이처럼 결론입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의 주장. 자, 이런 거 보실 때는요. 자,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빼고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긴 이게 얘들아 제가 읽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눈으로 읽는 거랑 의미적으로 읽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는 안 볼 수가 없거든. 이게 눈으로는 봐야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파악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훑어 읽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며가 나온 순간 이건 일단 의미적으로 제끼는 거예요. 아니며가 나오면 아시겠니? 니네 영어에서 나데이 벗비가 뭐죠? 나데이 벗비 A가 아니라 B 이라는 뜻이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A가 아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뇨? 요거 좀 꼭 알아두세요. B가 중요해요. B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일단 먼저 읽으세요.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그렇다는 거다. 세부 정보를 파악할 때는 A가 아니라도 중요해. 근데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뭐다? 이 사람한테 인간과 세계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이데거가 생각한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 편가르기가 중요해요. 자, 보시면 지금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이 누가 있었죠?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베이컨.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데카르트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 누가 있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고 하이데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을 나누면서 보셔야 돼요. 항상 비문학 보실 때는. 그래서 얘를 긍정으로 봤다, 부정으로 봤다는 걸 빨리 판단하시는 게 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일단 1번은 4번이 정답인데요. 4번을 보시면 여기에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시적. 자,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개했다. 그러니까 16세기는 어땠고요, 그죠? 고대에는 어땠고요? 20세기는 어땠고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나오죠,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에 대한 관점, 따라서 통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고찰이라는 단어예요. 고찰, 깊게 생각하다, 살피다. 깊게 생각하여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뜻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3번이 정답입니다. 네. 기억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죠? 플라톤, 네,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 다음에 리을은 하이데거죠. 따라서 기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A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는데 새로운 철학적 관점, 그러니까 하이데거입니다. 그렇죠? 하이데거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윗글의 하이데거와 보기의 돈 아이디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자,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술은 비중립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비중립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B는 중립적이라고 보고 A는 비중립적이라고 본다라는 문장인데 보면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가 일부 바뀐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B란 말이에요. 근데 B에서도 보면 기술로 인해서 나와 세계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비중립적이다가 아니에요. 중립적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이 비중립적이다. 어떤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 B와 달리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B도 중립적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도 비중립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어요. 일단 따옴표가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해봅시다. 행복입니다. 행복.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이죠. 주장이라서 체크하는 거예요. 막스 밀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에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막스 밀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막스 밀러의 견해, 이게 주장이죠. 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시간적 속성을 부여했대요. 뭐 이런 게 특징이 되겠네요. 자, 첫째,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이제 막스 밀러의 견해입니다. 첫째가 나왔으니 첫째가 나오면 항상 첫째, 먼저, 우선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째, 뭐 또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둘때 아니고요. 둘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두 번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째, 둘째가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느냐? 문단 안에 있는지 다음 문단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 문단에 있다면 이거는 되게 쉬운 글이에요. 왜? 첫 번째 이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설명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설명하겠죠. 간단합니다. 자, 첫째, 감각적 향유로서의 행복.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등이라 그래요. 자, 요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걸 대등, 병렬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시겠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런 걸 대등 병렬식 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은 다 대등해요. 네, 대등합니다. 이걸 병렬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쓰일 때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라는 거냐면 특히 여기에 뭐 어떤 해결 방법 같은 게 나올 텐데 요런 게 있어요. 그런데나 하지만이나 그러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나 하지만이나 그러나가 나오면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계 또는 단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말 이해돼요? 얘는 아닌, 얘도 그런가? 그 얘도 그러네.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적 향유로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이랬죠? 그럼 여기는 이걸 설명해야 돼, 그냥. 이걸 설명하는 문단이어야 하거든? 근데 중간에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이런 거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이 그런 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찰나적인 것이므로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의 어떤 뭐 한계 또는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보여야 돼. 이걸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이건데 여기 그런 데 있네. 이게 보여야 된다고. 눈이 되게 이게 넓게 보는 거야, 글을.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예? 줄 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읽는 게 아니야, 글은. 이게 통으로 보는 거야, 통으로. 딱 통으로 봤을 때 그런데가 보여야 돼. 따옴표 이런 게 따옴표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읽기 전에 따옴표, 물음표 이런 건 보이잖아. 그죠? 자,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선택지로 만들기 쉬운데.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건 한계는 아닙니다. 네, 이건 한계는 아니네요. 특징입니다. 특징. 네. 그 다음 세 번째.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관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관조란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죠? 아니라가 아닙니다.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 이게 관조입니다. 이는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 에우다이모니아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자, 봐봐. 얘들아, 님들아, 봐봐. 순간적인 것이다. 역사적 시간, 그 다음에 영원성. 이 세 개는 지금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개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요. 시간적 속성을 부여했다라는 말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밀러는 시간적 속성을 부여했다 그랬죠? 그쵸? 그 시간적 속성을 부여한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속성, 그래서 감각적 향유는 순간,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은 역사적 시간, 그리고 관조를 통해서는 영원성을 갖는다. 따라서 뭐가 제일 좋다는 얘기겠어요?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겠죠?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밀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래요. 인간은 전생에 걸쳐 이 세 가지 에우다이모니아를 함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장. 막스 밀러의 주장입니다. 무리러. 막스 밀러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문제를 보시면 1번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마지막에 보면 에우다이모니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을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전제한다 그랬는데 정신을 배제한이 아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배제했다라는 말은 적절할 수가 없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김씨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목까지 다 먹어버렸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감각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자주 했는데 불법 주차 근절을 홍보하는 주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후 자신의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이거는 공동체겠네요. 그 다음에 윤 씨는 모든 공식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불변의 수학적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공식들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거는 관조, 그렇죠? 이거는 관조.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건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공동체적인 거. 이거는 관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공동체에 대해서, 관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죠. 향락적 활동이 아니고요. 관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윗글을 읽은 학생이 밀러 입장에서 보기에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일체의 물질적 욕심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이제 디오게네스의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자연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요게 이제 좀 걸리셔야 될 텐데.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윗글에서는 밀러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였죠? 보시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공동체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밀러는 비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찾아주시면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 지나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밀러는 비판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비문학 보시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뭐가 있죠? 따옴표, 전략적 공약이라는 따옴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나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그럼 이런 현상이 뭐예요? 이거겠죠? 소도시에 위치한 마트는 대도시의 마트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도시에 있는 마트는 좀 작아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대도시의 마트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규모가.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던진 거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 공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와 전략적 공약이란 무엇인가요? 자, 그 다음 문단에 바로 나옵니다. 전략적 공약이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 많은 국어 선생님들, 특히 인간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조만 잘 독해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만 알면 누구나 그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글의 내용이 이해될 리 없습니다. 네. 일부, 몇 문장 이런 경우, 어떤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의미 파악이 안 되더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자,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한대요.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해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죠. 그죠? 스스로 제한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대. 왜 그렇지? 그리고 그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대요. 뭐 상대를 압박했으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자, 내용을 봅시다. 이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뒷부분을 읽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중심 내용을 파악해라 라고 얘기할 때 중심 내용은 여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면 당연히 읽어봐야 돼요. 아시겠니? 읽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만약 자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어디죠? 뭐 조그만 도시에 읍내 같은 데다가 마트를 니네가 열었어. 그러면 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들어간 돈이 많지 않으니 철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으로 옮겨볼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미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내가 작은 도시에 조그만 마트를 열면 다른 애들이 이 새끼도 여기도 마트 열었네? 경쟁사가 그러면서 야 우리도 여기 열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작은 도시에 넘칠 만큼 큰 마트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른 경쟁사가 야씨 여기 글렀다 딴 데 가자 이럴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했지. 우리도 여기 망하면 끝이야. 이전하거나 철수 못해. 왜? 너무 큰 규모로 마트를 열어놨으니 이게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야. 이해돼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압박해. 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같이 망하는 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전략적 공약이야. 이 전략적 공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따옴표가 있으면 그 따옴표를 설명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문장을 이해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자,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질문 나왔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찾으세요. 그 답변. 뭐 있어요? 여기 있죠? 가시성, 인식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이 필요하대요. 이 중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대.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가시성이나 인식 가능성보다는 신뢰성에 포인트를 두어서 지금 글을 쓰겠다는 거야. 그 다음 문단을 봅시다. 첫째. 자, 첫째가 나오면 제가 뭘 찾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둘째를 찾아야죠. 셋째도 있나요? 셋째? 여기 있다. 셋째. 그 문단 안에 있네요. 그렇죠? 다음 문단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배수진 전략. 배수진이 뭔지는 아시죠? 뒤에다가 물을 두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전략. 이게 이제 배수진 전략이에요. 자, 일례로 어쩌고. 이게 배수진 전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를 이제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둘째, 계약 내용을 통해 기업이 기존에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네요. 이걸로 하지 말까? 줄을 치자.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약 내용에 넣어버리면 내 선택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내용에 넣지 않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약 내용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 내용에 넣어버리는 경우 이게 전략적 공약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공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독립적 대상에게 위임해 버리는 겁니다. 공약을 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안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전에 스마트폰 쓸 때도 뭐 이거 후속 조치하겠다. 뭐 그 OS 예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지원하겠다. 이래놓고 나중에 가면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말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 공약도 안 지키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지네 마음대로 이제 공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고 별도의 대상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공약을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죠.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략적 공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공약은 내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게 하거나 또는 아예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방법은 뭘 위한 거라고요?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럼 신뢰성을 획득하는 건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 공약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아시겠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번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전략적 공약의 유래가 나오려면 뭐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이때 이런 게 이제 전략적 공약의 유래가 되었다. 또는 뭐 이게 현대의 전략적 공약으로 발전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A에 제시된 전략적 공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러니까 내 선택을 줄이지만 상대방을 압박해요. 그래서 소도시에 진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대규모의 마트를 세워버림으로써 상대방이 진출을 못하도록 압박을 한다. 라는 이야기죠. 답은 5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기를 보시면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했던 A사는 초대형 항공기 A1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접고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 B1의 개발을 공식 선언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공약들이 쓰여요. 보시면 중소형 항공기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줄었죠. 얘네가 만약에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했으면 초대형 항공기 개발도 하고 중소형 항공기 사업도 계속 했어야죠. 그래서 초대형 항공기가 안 되면 그냥 중소형 항공기 하면 돼. 근데 아예 접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 공약인 거죠. 또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전략적 공약이죠. 그 후 개발 단계에서 이미 여러 항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전략적 공약입니다. 결국 A사는 초대형 항공기의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중소형 항공기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사는 어떤 입장이죠? 압박을 받는 입장이에요. B사가 압박을 하는 입장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인데요. 1번. 읽어보시면 A사가 A1의 개발 계획을 포기한 것. 자, 마지막에 포기했다 그랬죠? 계획 포기. B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얘네가 위임했어요? A사가 B사한테 야 너네가 우리 거 결정 좀 해줘 라고 권한을 위임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A사는 B사의 전략적 공약에 의해 압박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죠. 이건 권한 위임이 아닙니다. 권한 위임은 우리 회사가 자진해서 다른 대상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위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이 부여하다거든요. 그럼 부여하다는 뭐예요? 주는 거죠. 예, 주는 건데 이걸 받는이라고 해놨으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1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1학년 수준의 이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3학년 가면 이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어휘 문제 푸는 방법. 다른 단어. 근데 이제 구체적 의미를 갖는 한자어로 바꿔봐라. 또 다른 문장 성분과 함께 고려해라. 네, 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받다, 주다, 뭐 주다, 수여하다 이렇게 바꿔보는 건데 여기서는 수여하다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뭐에 줄이 쳐져 있냐면 우리말에 줄이 쳐져 있어요. 고유어에. 그리고 그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게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이미 한자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장 성분과 함께 고려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부여하다가 혜택을 부여하다 그랬으면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부여하다죠. 근데 문제가 출제될 때 뭐 예를 들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사실 부여하다는 목적어가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부여하다 또는 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부여하다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걔는 얘랑 동일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뜻이라면 어, 필수적인 그런 문장 성분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문장 성분과 같이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없고요. 느낌표, 뭐 물음표도 없고요. 따옴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첫 문단을 읽을 때는 기억하세요. 첫 문단을 읽을 때는 항상 화제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제.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이요. 첫 문단은.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 입지론이라고 한대요. 뭐 그렇대요. 고전적 산업 입지론에는 자,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해야죠. 왜? 고전적 산업 입지론이 있다는 건 뭔가 다른 산업 입지론도 있다는 거거든요. 비용이나 수요 중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주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설명하려는 최소 비용 이론과 최대 수요 이론이 있다. 요건 이제 고전적 산업 입지론의 종류가 되겠죠. 하지만 자, 하지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얘네의 한계나 단점이 나와야 되겠죠.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미스가 이 둘의 통합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준최적 입지론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 글의 화제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뭘 이야기하겠어요? 준최적 입지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던지 아니면 얘네랑 같이 차이점을 제시하던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뭐 밑에 따라서 없고 질문도 없어요. 보십시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을 총비용과 총수입의 관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총비용이란 총비용은 뭐냐? 인건비, 운송비 등의 요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총비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체크하라 그랬죠.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근데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 입지로부터 최적 입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총 비용은 증가하게 된대요. 그다음 총 수입이란 생산자가 벌어들인 총액이래요. 이게 총 수입입니다. 체크를 좀 해볼까? 총 비용은 이렇게 체크합시다. 총 비용, 총 수입.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최적 입지가 왜 최적 입지겠어요? 제일 좋으니까 거기가. 그럼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뭔가 비용이 올라가거나 수입이 줄어들거나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장의 위치가 최적 입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총 수입은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총 비용과 총 수입을 모두 고려할 때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비용이 수입보다 크면 그게 손해 아닙니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 이윤이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스미스는 총 수입이 총 비용과 같아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고 하였다. 이런 건 사실 좀 따옴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윤의 공간적 한계. 이건 이제 스미스가 이야기한 어떤 개념이에요. 이윤의 공간적 한계. 이게 뭐라고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 그리고 이 공간적 한계의 범위 안쪽에서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든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준최적 입지론의 핵심이다. 자, 요게 핵심이래요.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공간적 한계라는 건 봐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공간적 한계라고 칩시다. 이게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줄이라고 보자고요. 네? 여기가 총 수입, 여기가 총 비용이라고 할 때 같아지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있다. 이제 그래프를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여기가 총 수입이다. 아, 비용이다. 뭐야? 비용이야? 수입이야? 뭐가 더 커야 돼? 네, 여기를 총 수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수입이 더 큰 지점은 어느 부분이에요? 요 아랫부분이에요? 요 윗부분이에요? 요 윗부분이겠죠. 그죠? 윗부분.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부분. 이 Y축이 X축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해돼요? 네.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장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 부분. 그러니까 총 비용보다는 총 수입이 큰 부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했네요. 여기를 총 수입, 여기를 총 비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 이게 이윤의 공간적 한계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공장이 입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준최적 입지론의 핵심이래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에 달라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요인이 뭐냐? 첫 번째 요인 경영자의 경영수완.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지만 여기 다음으로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사실 지출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조금을 받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집적 효과. 그래서 얘네가 뭉쳐 있으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원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됐죠? 자, 결국 스미스의 이론은 마지막 문단을 볼 때는 항상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단. 의라는 것은 사실 가치거든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산업 입지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4번이 정답이에요. 첫 번째. 뭐 이건 아시겠죠?
최소 비용 이론과 최대 수요 이론의 형성 과정이 나오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데이비드 스미스의 준최적 입지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소 비용 이론과 최대 수요 이론은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만 말하고 있죠. 이게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은 3번이 정답이요. 자, D의 공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D를 보시면 자, 이게 총 비용이고 이게 총 수입이죠. 근데 지금 D는 비용과 수입이 같은 지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한계죠? 한계 지점입니다. 한계 지점. 그리고 이 한계 지점 안쪽에서는 이제 공장이 설 수 있겠죠. 자, D에 공장을 세운다면 C에 세웠을 때보다 C는 요 지점, 요때도 수입과 비용이 같죠? C에 세웠을 때보다 총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적겠다 그랬는데, 자, D는 총 비용이 C보다 큰가요? 크죠? 하지만 수입도 커요. 딱 그만큼. 이해됩니까? C와 D를 보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윤이 적겠군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죠. 자, 3번을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를 봐야 되겠죠.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에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추가 부담금은 뭐에 들어가요?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을 고민했습니다. A 공장은 현재와 수요가 동일한 가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역 자치단체에서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럼 이건 이제 비용이 줄어들죠. 가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죠. 뭐 원료를 공동 구매한다든가 공동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 또한 경영자는 A 공장을 이전하면서 경영 수완도 발휘했네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다 했네.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게 사실 이게 문제로 나와서 그렇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5%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냐? 2번 정답이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경영수완을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경영수완을 발휘하게 된 거고 이전하려는 것은 추가 부담금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쉬워요, 문제가. 네. 자, 그 다음 4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보죠. 기억을 보면 총 비용과 같아서라고 했어요. 총 수입이 총 비용과 같아서. 그럼 얘랑 이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주면 되는데, 네, 일단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총 수입이 총 비용과 같다 이거죠. 그죠?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긴 지금 부사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총 비용과라는 부사어가. 그렇죠? 근데 보시면 부사어가 쓰인 게 없어요. 얘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가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지금 뭐뭐와 같다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다. 나는 나이가 그와 같다예요. 네,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뭐뭐와 같다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문장 성분과 같이 고려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사어가 없으니 다른 애들은 안 된다. 부사어가 있는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